안녕하세요. TV 책방 북소리 홍선혜입니다. 67년 전 오늘 1948년 4월 3일 제주도에서는 이유도 없는 양민학살이 있었습니다. 1948년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혼란기였고 그 혼란은 제주도에서 잔인한 얼굴을 드러낸 건데요. 당시 남한을 통치하던 미군정과 공산주의 정당이던 남로당의 충돌 과정에서 그 어느 쪽 편도 아니던 제주민들이 억울하게 희생을 당했던 4.3 사건. 오늘 TV 책방 북소리에서는 그 4.3 사건을 다룬 소설 순이 삼촌을 만나봅니다. 최근 작가등단 40주년을 기념하며 개정판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잠시 후 현기영 저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제주도민 10%가 학살된 대학살 사건이라고 알고 있어요. 최근 노무현 대통령 때 이제 4.3 사건이 국가 범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국가 이렇게 추모제를 진행하고 이렇게 이제 명예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네, 제주 4.3 사건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이 딱 67주기가 되는 날인데요. 그래서 TV 책방 북소리에서도 특별한 대담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책 이야기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죠. 김성신 평론가님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담의 주인공 모셔보겠습니다. 제주 4.3 사건을 다룬 소설 순이 삼촌의 저자이시죠. 현기영 작가님 모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제주에는 나고 자라신 거라고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계신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제주에서 살았으니까 그 이후에는 이제 주로 서울에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내 인생의 대부분은 뭐 서울에서 보냈는데, 네. 근데 내 작품이 제주도를 가지고 쓴 것들이 많아요. 네네. 그래서 몸은 뭐 이렇게 본토, 이 육지부에 상륙은 했지만은 이 정신은 아직도 제주도에서 육지에 상륙을 못해서 그 섬에 가 있는 셈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4월, 5월 정말 4, 5월에 제주도 하면은 요즘 유채꽃 한창 이제 필 계절이고요. 뭐 관광 가시는 분들 상당히 많고 요즘에 제주도는 뭔가 행복한 관광지 느낌이에요. 또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됐고요. 그렇죠. 하지만 제주 4.3 사건의 제주는 또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 4.3 사건의 아픔이 제주에 여전히 남아있죠, 선생님? 제주도의 풍광이 아름답기로는 세계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육지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이 아름다운 제주도를 찾습니다. 네. 근데 그 아름다운 풍광, 풍경, 네. 뭐 그 자연, 그 배후에 그 그늘에는 한 67년 전 4.3 사건의 그 슬픔이 배어 있는 것이죠. 네. 네. 아직도. 저희가 이제 작년이죠. 6월 네. 6.25 때 그때 특집 이제 방송을 하면서 이 박완서 그 작가님 따님이 이제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 많던 시간은 누가 다 먹었을까의 그 마지막 부분을 낭독을 해주셨거든요.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나만 보았다는데 무슨 뜻이 있을 것 같았다. 네. 그래, 나 홀로 보았다면 반드시 그걸 증언할 책무가 있을 것이다. 그거야말로 고약한 우연에 대한 정당한 복수다. 그건 앞으로 언젠가 글을 쓸 것 같은 예감이었다. 이것이 그 박완 선생님 작품 맨 마지막에 나오는 구절이었는데, 이 순이삼촌이 그러니까 제주 4.3을 다룬, 그러니까
그 문학사의 첫 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본격적으로 다룬 이 박완서 작가님과 비슷한 이런 마음이지 않으셨을까? 이건 내가 써야 한다. 꼭 써야 할 어떤 역사적 책무가 있다. 이런 마음이셨을 것 같기도 한데 이런 어떤 작가적인 사명감 이런 것을 왜냐하면 등단하시고 이제 3년 있다가 이 작품을 발표를 하셨단 말입니다. 분명한 사명감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예, 어떠셨습니까? 예, 저희가 문학의 출발은 소위 사회 참여 문학 이게 아니고 소위 말하자면 순수 문학 그 인간 삶 일상 이야기를 쓰는 그런 이제 참 따뜻한 그런 소설을 쓰려고 했고 신춘문예 데뷔 작품 아버지라는 작품도 사실 그런 거예요. 근데 막상 데뷔해놓고 보니까 사삼 그 대학살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로서의 작가인 내가 4.3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고서는 내 문학을 한치도 진전시킬 수 없다는 그런 강한 느낌이 와요. 왜냐하면은 그때까지도 제주 4.3은 아주 무서운 금기 사항이었어요. 거론하는 것조차도 그렇죠. 사실은, 그 금기 영역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마치 지뢰를 밟아서 다치는 것처럼 그런 형국이에요. 네. 그렇지만 이게 그러니까 아무도 그 발설을 못 하잖아요. 근데 내가 이건 해야 되겠다는 용기를 내서 한다기보다는 이상하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걸 쓰도록.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글을 쓰도록. 마치 돌아가신 4.3의 그 원원들, 억울하게 돌아가신 그 원원들이 얼마입니까? 한 수만 명이에요. 네. 수만 명. 그 원원들이 나를 끌어가는 것 같아요. 쓰도록. 그게 운명적으로 그래서 4.3 소설을 쓰게 됩니다. 그래, 이제 사명감이다 이렇게 느낀 건 아니고 그냥 저절로 운명적으로 쓰게 됐던 것이죠. 이 봉선혜 씨는 좀 네. 잘 상상이 안 갈 수 있는데 1978년이면 물론 저도 상상은 잘 안 가요. 초등학교 5학년 때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유신 말기였고 이제 그 이후에 성장하면서 이제 그 저희가 머릿속에서 비춰봤을 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정말 무시무시한 시대였단 말입니다. 그때 이 순위상 부천을 발표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 4.3이라는 말을 거론하는 것조차도 금기시됐던 시절에 예, 그것을 주제로 삼아서 잡지에 발표를 했다. 사실 이게 그냥 몇 년도에 발표 이것이 아니고요. 굉장한 일이었고 사실 문단 내에서도 파장이었고 사실 일대 사건이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그 발표하시기 전에 그런 여러 가지 각오들을 하셨어야 됐겠네요. 관에 끌려가서 지도권을 맡는다는 생각을 했어요. 했지만은 어떻게 안 쓸 수가 없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만 순위삼촌에서는 그래도 양쪽 다 나쁘다 이런 식의 중간자 입장. 산 사람도 나쁘고 토벌 때도 나쁘다 이런 식의 중간자 입장으로 하고 이런 식의 그때 내가 주로 서북 청년을 이제 공격을 했는데 네. 그 당시 서북 청년 이제는 어떤 권력에서 물러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그게 생각이 잘못된 게 서북 청년만이 아니고 그 사건은 군부 전체와 경찰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당할 수밖에 없었죠. 글 쓰고서. 네. 운명적인 이끌림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인생 살면서 정말 엄청나다는 표현도 어떻게 보면 부족하죠. 그런 일을 겪고 나면 사람이 트라우마라는 게 생기잖아요. 작가님도 혹시 경험을 쭉 살면서 계속해서 해오신 건가요? 네, 어린 시절에 네. 그 4.3을 겪으니까 어린 나이에 그 비참한 걸 겪으니까 아무래도
나 또 예민한 성격에서 특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말을 많이 더듬었어요. 그게 트라우마라면 트라우마이죠. 네. 그래서 그래서 사실 공부 좀 하는 쪽이었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려면 말을 잘해야 되잖아요. 에? 말을 잘해야 되는데 내가 말을 더듬어.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 문학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말보다는 글이다 해서 글을 선택하게 됩니다. 4.3이 글을 쓰게 했군요. 네, 그런 거죠. 네. 4.3 작가로 불리시는 이유가 비단 이 순이 삼촌만이 아니에요. 작품이 더 있죠. 첫잠했던 4.3 사건 당시를 재현해낸 작품이죠. 도령마루의 까마귀라는 작품도 있고요. 폭도에 가담한 아버지를 둔 안타까운 이 소년의 심리를 그린 작품도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작품이 있는데 4.3 대표 작가다 이렇게 불리시는 거에 대한 뭔가 부담이랄까요? 이런 것도 좀 있지 않으실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세요? 4.3이라는 게 대한민국 사건이 아니고 제주도 사건으로 국한시켜서 보려는 시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도 그렇고 따라서 문단에서도 제주도 4.3 사건이라는 게 제주도에 국한된 사건처럼 생각해가지고 그 얘기를 쓰면 나를 4.3 작가라고 해서 폄하시키려는 좀 지방 작가처럼 이렇게 간주하려는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었죠. 네. 그렇지만은 나는 4.3 작가라는 거를 달게 받고 그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뭐 4.3 작가라기보다는 4.3 무당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많은 4.3의 원혼을 진원하는 그 억울한 넋을 달래는 그런 무당이기 때문에 4.3 작가라는 말이 뭐 당연한 거죠.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소설을 쓰신 지 40년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순이 삼촌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이제 지금 옛날 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최근에 다시 나온 게 개정판인데 등단 40주년을 이제 기념을 해서 중단편집 이제 3권이 이제 출간이 됐고 지금 그 안에서 순이 삼촌이 이제 제1권의 표제작 이죠. 지금 이제 순이 삼촌만 들어있지 않고 네. 다른 작품들도 들어있는데 그만큼 이제 형지영 작가께서 우리 문단의 소중한 작가이고 또 뭐 이순이 삼촌 자체가 또 굉장히 중요한 뭐 이렇게 작가분께도 중요한 작품이고 한국 문학사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고 그렇죠. 이제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등단 40주년의 이 감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40년 어떠셨습니까? 예. 이 3권의 책을 동시에 출간하면서 뭐 중단편집, 전집 뭐 이런 이름으로 3권을 동시에 내줬는데 그 출판사가 저에게 올해 당신의 문학 연륜이 40년이다. 올해 40주년 맞는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세월이 그렇게 흘렀나. 모르셨어요? 출판사가 이렇게 챙기기 그렇지. 전에.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그렇게 그러니까 버나드 쇼가 묘비명에 자기가 쓴 묘비명이 있어요. 우물쭈물 하다가 나 이럴 줄 알았지. 맞아요. 네. 내가 뭐 문단 데뷔한 지 40년 동안 우물쭈물 하고 뭐 별거 못 했는데 어느새 40년이 된 거예요. 그런 느낌인데 이 책을 나온다고 해서 이제 우선 원고를 이렇게 새삼스럽게 들여다봤는데 좀 젊은 날의 내 모습이 보이죠. 여러분도 뭐 옛날 그 앨범을 한번 보면 자기 젊은 날의 모습이 좀 조금은 낯설지 않겠어요? 어떤 게 낯선 사람 보는 것 같은 느낌. 그럼 이 책에 내 글을 읽으면 내가 아닌 딴 사람이, 딴 젊은이가 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 젊은이의 그 열정과, 참 마음을 졸이면서 그 공포에, 두려움에 떨면서
그래도 말을 해야지. 아니다라고 공포 정치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말해야지 하는 그 숨가쁜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이 느껴져서 좀 좋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상당히 늙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늙었는데 그 젊은이의 자네로서 자네로서 늙은 나는 되고 싶지 않다 이거죠. 나는. 그 젊은이가 이 책을 쓴 그 젊은이가 낳은 자식이고 싶다 이거죠. 내 자신이 지금 이 늙은이가 오히려 그 젊은이가 나를 낳아주었으면 생산해 주었으면 그래서 아직도 용기 100배 합니다. 네. 이 책 안에 청년이 살아있고요. 네. 읽으면서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40년의 시간 동안에, 불온서적으로 됐던 작품이 제가 알기로 2 작품이 있었죠. 그때 얘기 좀 해주세요. 듣고 싶은데요. 순이삼촌이라는 그 작품집이죠. 지금 여기 다시 재출간된 이 작품집. 지금부터 37년 전에 나왔죠. 예, 또 따지자면은 4.3 발발한 지 30년 만에 그 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4.3의 금기가 이제 30년 만에 이제 균열을 내는 거죠. 이 책 가지고 금가게 만드는 건데. 물론 두려움 속에서 썼고 어느 정도 각오는 하고 있었지만은 아닌 게 아니라 이제 나를 이제 낚고채에서 데리고 가더라고요. 끌고 가가지고 군 정보기관 말하자면 이제 옛날 보안사에 끌려가가지고 3일 동안 이제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그 온몸에 그렇게 잉크빛으로 물들었는데 그 고문 자죽이 사라질 때까지 구류를 시키는데 보니까 보름쯤 있으니까 그 멍이 사라지더라고. 보름. 근데 더 오래 살리더라고 확실히. 그래서 한 달을 감옥살이 하다가 이제 나왔었고 또 한 번은 이거 순이삼촌 아니고 베스트셀러 되고 뭐 이런 그 장편 소설이 있습니다. 지상의 숟가락 하나. 네네.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판검된 게 아니고 아까 순이삼촌은 그렇게 해서 이제 판검됐는데 지상의 숟가락 하나는 법적으로 판검된 게 아니라 병영에서 군대 내에서 사병들에게 읽힐 수 없는 그런 도서로 선정돼 있어요. 근데 그 느낌은 알겠어요. 참 이게 국가가 국민을 파괴해버린 사건이 4.3이지 않습니까? 그게 그 지역이 이제 군부고, 뭐 이랬을 때, 그 군부의 치부를 참 가리고 싶겠죠. 경영 내에서는. 이해는 되지만 그렇게 소극적으로 할 게 아니라, 지금의 군부는 그 옛날의 군부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은, 저는, 지금 군부는, 국민이 군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이 군부의 선배, 이 나라가 탄생되기, 건국되기 직전에 그 군부. 이건 잘못한 건 틀림없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덮으려고 하지 말고, 사과하는 겁니다. 아, 우리 선배들이, 대한민국 건국 그 무렵에 한 행동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 후배로서 사과를 국민 앞에 드린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지 무조건 이렇게 덮으려고 하면 그거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데서 좀 더 나가서 이 문학의 정치성이라는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문학의 정치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야말로 뭐 문학과 정치가 어떤 관계인지 그래서 견해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제 문학이란 게 인간 삶과
관계가 되는 거죠. 인간 삶. 인간 삶에는 두 가지 영역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인간이라는 게 단독자, 개인으로서 인간이 있고 사회 구성체의 일원으로서 또 인간이잖아요. 한 개인이잖아요. 가족 내에도 정치가 있죠. 그죠? 마찬가지로 공동체 내의 그 문제는 굉장히 정치적인 거죠. 인간 삶이라는 게 정치를 벗어나서는 인간 삶이라는 게 정치에 초연해가지고는 그 인간 삶이 망가지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펜대를 쥐었다는 건, 작가가 펜대를 쥐었다는 것은 펜대를 안 쥔 대부분이 이 국민이나 민중을 그 전위에 서서 아니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정치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공동체의 파수꾼도 돼야 된다는 거죠. 물론 문학은 그 인간 삶에 이제 참 오밀조밀한 이야기, 일상 이야기도 하고 즐겁고 뭐 위안이 되는 어떤 위안이 되는 그런 문학도 중요하지만은 공동체를 감시하는 이런 역할도 문학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4.3 사건 그리고 순리 삼촌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될 텐데 4.3 사건이 사실 하루 만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948년 4월 3일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 4.3 사건이라고 불리는데 그날부터 1954년 9월 21일 그러니까 한국 전쟁이 휴전될 때까지 이제 계속된 참사였다 이런 일로 볼 수 있는데 6년이 넘는 기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제주도민들은 한쪽에서는 미군정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뭐 남로당 이렇게 공격을 받았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정말 가운데에서 말 그대로 당하기만 했던 이 제주도민의 마음이 어땠을까 정말 작품을 봐도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요. 그런데 내내 읽으면서 저도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 하필 제주도였을까? 왜 대한민국 전체 중에 왜 제주도였을까라는 생각 저도 계속 했거든요. 그걸 직접 경험하신 작가님도 그런 생각 좀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우선 해방되었을 때에 육지부나 제주도나 그 참 건국의 꿈에 부풀었죠. 대한민국을 건설하려고. 야. 그 일제 물러나 그 억압자였던 탄압자였던 일본이 물러가고 이제 우리는 새 국가를 건설하게 됐다. 그러면 제주도에서는 다 그때 인구 비례로 제일 많은 학교를 해방공원에 세웠어요. 그러면서 우리말 배워야 된다. 우리는 새나 일꾼을 만나야 된다 해서 다들 그냥 그때 젊은이들은 그냥 뛰어다녔어요. 너무 감격스럽고 우리는 그때 모든 게 초창기니까. 모든 게 초창기니까 뭔가 열심히 하면 다 두각을 나타낼 거 아니에요. 막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미 군정이 미국이 미 군정 시기가 있잖아요. 미 군정 시기에 단죄받아야 될 그 친일파들 일제 하수인으로 우리 백성을 억압했던 그 친일파들이 재등용되는 거예요. 재등용. 80%가 재등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해방 이듬해 제주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흉년이 와요. 엄청난 흉년이 와요. 그 다음에 이제 콜레라가 그 해에 콜레라가 발생해요. 콜레라가 발생하는데 그게 수백 명이 죽어요. 그러면 인구가 좁은 섬에서 수백 명이 죽을 때는 생각해보세요. 서울에서도 무슨 전염병이 돈다. 거기서 수백 명 죽었다면 이건 난리 나는 거야. 그렇죠. 다들 격리시키고 뭐 이런 난리 나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뭐 이럴 때. 예, 사실 그 4.3 사건이라는 건 정의를 어떻게 내리냐면 4.3 사건이란 그 전해인 47년 3월 1일 그 3.1 사건서부터 시작되어서 48년 4월 3일을 겪고 아까 얘기한 그 1954년까지 가는 것이 이게 4.3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4.3 1948년 4월 3일
한 해 전에 있었던 4.7년 3.1 사건이 상당히 중요해요. 3.1절에 이제 제주도 민중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새 나라 건설에 대한 그런 포부를 밝히는 겁니다. 미소 양국은 물러가라. 미국과 소련 이 외세는 물러가라. 아니 해방된 공간에서 나라를 세운다면은 남북이 하나가 되는 나라가 돼야지 남북이 분단된 이런 정부를 세우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삼척 동자도 그건 아니더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주도민이 그걸 주장한 거예요. 3.1 사건에. 근데 거기서 그 제주도 관덕적이 있어요. 그 옆에 북국민학교 초등학교가 있고 거기 민중이 그냥 가득 모여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 데모를 하는 거, 시위를 하는 거죠. 아시아 이게 시위하는데 그게 어떻게 그 시위 군중에서 미 군정 경찰이 발포를 한 거예요. 6명이 죽습니다. 이게 심하네요. 6명이 죽으니까. 이게 평화로운 행진에다가 총을 쏘아서 6명이 인명피해가 났으니 이게 뭐 난리 아니에요. 그래서 총파업에 들어가 제주도가 방공석까지도 심지어는 그 경찰 제주도 출신 경찰이 그 당시는 그러니까 이게 그다음에 이걸 그러면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제 도민에게 사과하고 그 발포 경찰을 처벌하고 뭐 이렇게 무마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이걸 무력으로 진압한다고 해서 육지에서 경찰 다시 빌려드리고 그때 서북 청년단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들이 아주 그 만행은 이루만할 수가 없습니다. 서북 청년단이. 그 청년단 시절에 봉급이 없어요. 그럼 현지 조달하라는 거예요. 그 뭐 약탈하라는 얘기지. 민중에 가서, 민간에 가서 약탈하고, 겁탈하고. 그러니까 이게 서북 청년들의 그 만행이 4.3 봉기의 원인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이 3.1 사건 이후 4.7년 말쯤 되면은 고문치사가 3명이 나와요. 고문. 서북 청년 등등이 고문을 해가지고 매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 좁은 섬에서 이거 우리가 젊은 사람 치고는 이거 다 죽이 생겼다 고문 받아서 이런 상황에서 이 봉기가 일어나는 거 4월 3일 봉기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그 당시 경찰총장 이인 씨가 얘기한 게 있어요. 제주 4.3은 고양이에 쫓기던 쥐가 막다른 골목에서 막다른 데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는 곳에서 엥 하고 돌아서서 고양이 코를 물은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경찰총장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남로당이 봉기고 뭐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야. 근데 이런 사정을 미 군정이 잘 알고 잘 처치했으면은 문제가 없었을 텐데 계속 일방적으로 토벌 탄압으로 나가니까 결국은 무장투쟁으로 가는 겁니다. 한 200명, 뭐 300명밖에 안 돼요. 근데 200명 내지 300명을 소탕하기 위해서 그것이 100배인 2만 내지 3만이 죽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많은 희생이 된 겁니다. 이 작품 순이 삼촌으로 이제 가보면 흔히 생각을 할 때 4.3 사건을 다뤘다. 그러면 희생자나 혹시 혹은 그 희생자의 가족 뭐 이들의 주인공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생존자란 말이죠. 생존자를 주인공으로 생각하셨던 생존자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선생님. 네. 그 집단 학살이 있죠. 있으면은 뭐 확인 사살까지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떼죽음 속에서 살아남는 사람이 있어요. 뒤에 사람이 먼저 맞고 쓰러지면 앞에 사람이 그 시체 밑에 깔려서 용케 살아남은. 그 집단 학살 현장마다, 그 뭐 수십 군데 있었겠지. 마다
대개는 한 사람쯤은 그 피투성이가 돼서 살아남아요. 네. 수인삼촌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정말 그야말로 트라우마가 심하죠. 후유증이. 그 후유증 있는 생존자들, 그러니까 생존자들은 내 나이 이상 위 지금 어른들이죠. 네. 나도 이제 나이가 많잖아요. 내 나이 이상. 근데 어린 시절 내가 7살, 뭐 이런 6살, 7살 그 이후 나이는 전부 트라우마를 앓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가장 참 적극적으로 심하게 트라우마를 앓고 있는 분이 수인삼촌 같은 분이죠. 그래서 이 비극성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분을 이렇게 이제 주인공으로 삼아서 소설을 쓰는 겁니다. 아픈 역사 얘기와 작품 얘기를 동시에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이쯤에서 작가님의 목소리로 한 대목을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럴까? 네. 저 안경 좀 네. 쓰고, 예, 수인삼촌 한 구절입니다. 네. 마당에 하얗게 깔려있던 것도 쌀랑문이었다. 그 시간이면 이 집 저 집에서 그 청승맞은 곡성이 터지고 거기에 맞춰 개지는 소리가 밤 하늘로 치솟아 오르곤 했다. 한날 1시에 이 집 저 집 제사가 시작되는 것이었다. 이날 우리 집 할아버지 제사는 고모의 울음소리부터 시작되곤 했다. 이어서 큰 어머니가 부엌일을 보다 말고 나와 울음을 터뜨리면 당숙모가 그 뒤를 따랐다. 아, 한날 1시에 이 집 저 집에서 터져 나오던 곡소리. 그리고 파제 후 이 집 저 집 지붕 위에 던져 올린 퇴직 그릇이 세 숟갈 밥을 먹으러 나서자마자 날아드는 까마귀들도 기분이 나빴다. 까마귀가 죽은 귀신이 홀령이라든가 저승사사라고 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그 광택이는 검은 날갯빛이 마을 어른들을 잡으러 오던 서북 청년 순경들이 옷깃하고 너무 흡사했기 때문이었다. 그것들은 시체가 널린 보리밭을 까맣게 뒤덮고 파먹다가 심심하면 겨울 하늘로 떼지어 날아오르며 세찬 날갯짓으로 한이바람을 타기를 잘했다. 그 당시 일주드로변에 있는 순이 삼촌네 밭처럼 온팡진 밭 5개에는 죽은 시체들이 허옇게 널려 있었다. 밭담에도 지붕에도 듬붕누레도 먹구슬 나무에도 어디에나 앉아있던 그 까마귀들. 그냥 글을 읽어주시지 않고요. 지금도 격정이 묻어나는 네. 그런 목소리로 읽어주셨는데 낭독 감사드립니다. 근데 실제로 이 읽어주신 부분에도 나오지만 그 제삿날은 계속 말하자면 이제 고정이 되니까 그 한날 1시에 제사 날들이 이렇게 뭉쳐 있게 됐겠죠. 뭐 한날 1시에 막 정말 그 밭에서 네, 같이 뭐 이렇게 총살당하거나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보통 인지상정으로 이 고통스러운 기억 이런 것들은 좀 잊고자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런데 특히 4.3에 관한 것은 특히 제주도 분들이 아이들에게 또 그 자손들에게 계속 그 이야기가 됐습니다. 계속 뭐 어떤 권력의 탄압이나 이런 것이 있었고 입도 뻥긋하기 힘든 그러한 상황에서도 이야기들은 계속 흘러나왔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었을지 그 제주도 내의 상황들도 좀 궁금하거든요. 제사란 게 돌아가신 분을 기억하는 거죠. 추념하는 거죠. 그리고 기념하는 거. 기념이란 게 뭐냐면 기억하고 염두에 두는 거죠. 제사. 그러면 4.3을 기념해야죠. 추념하고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걸 기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되풀이될 수 되풀이되죠. 이게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걸 거역해야 되거든요. 거역하려면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소하면 이런 비참함이 있었다. 그 말은 다시는 이런 전철을 밟지 말자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쯤에서 독자 질문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또 궁금함으로 남아있을까요? 독자 질문 함께 보시죠. 순이 삼촌은 실제 인물을 모델로 한 사건인가요? 선생님 가족 중에 4.3 사건의 희생자가 있었던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독자로서 제주도민의 아픔을 장편 소설로 쓰면 어떠셨을까 생각했는데 왜 중단편 소설로 썼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순이 삼촌이 고등학교 때 수능에서 자주 출제되곤 하는데 혹시 직접 문제 푸신 적이 있는지 그게 궁금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에도 이전에 4.3 사건과 같은 국가 권력에 의한 폭력이나 어떤 학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작가님께서는 과연 그런 사례가 오늘날에도 존재하고 있는지, 또 그렇다면 어떤 사건이 이와 유사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독자 질문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요. 이 순이 삼촌의 실존 모델이 있느냐, 이런 질문이었어요. 아무래도 제주도에서 나고 또 고등학교까지 있으셨으니까, 경험을 하셨으니까 혹시나 어떤 실존 인물을 바탕으로 쓰신 게 아닌가, 이런 궁금증이 생기셨나 봐요. 어떠세요? 예, 실제 인물이 있었죠. 예, 그 인물에다가 또 내 나름대로 또 4.3의 비극을 체현, 이렇게 몸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좀 이렇게 또 가공하기도 하고 형상화한 면이 있습니다. 가까운 분이셨습니까? 그러게요. 예, 우리 외가 쪽으로 먼 친척이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6년에 걸친 양민학살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그 작가로서 이제 장편 소설로 다루실 만도 한데 이 작품이 이제 왜 중편 소설로 만들어졌느냐, 이걸 이제 궁금해하시는 독자도 있습니다. 네. 그 당시 요건은 순이 삼촌에 대해서 쓸 무렵은 내가 학교 교사였어요. 네. 교사였기 때문에 장편을 쓸 그런 여력이 없었죠. 그래서 이제 단편, 중단편 이렇게 써내는데 그 전략도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유태인 순환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반나치 유태 순환 이야기가 이제 영화로 많이 찍혀 있지 않습니까? 잘된 작품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작품도 있지만 대개는 잘된 작품들이 많더라고요. 그냥 굉장히 공들이더라고. 네. 보면 그러면 그거는 유태 순환 이야기를 총체적으로 다루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에피소드를 가지고 하나의 에피소드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를 조망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 단편으로 한 것이 하나의 에피소드나 두 개의 에피소드를 가지고 만드는 거. 문학적 전략으로서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네. 다음 학생분의 질문인데 저도 수능 공부하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수험생들한테는 필독서라고 할 수 있는데 순이 삼촌 관련된 언어 영역 문제랄까요? 이런 거 본 적 있으세요, 선생님? 그건 본 적이 없는데요. 얘기는 들었습니다. 네. 수능 모의고사에 수능에 나오는 건 아니고 수능 모의고사에 가끔 나온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네, 학생들이 이 작품을 어떻게든 모의고사 공부용으로 읽든 어떻든 많이 읽고 좀 이 사건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겠죠. 너무 학교 선생님들이 참 좋은 일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여기 참 순이 삼촌이라는 게 참 읽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읽으면 아무리 참 옛날이지만은 국가가 이럴 수가 있나는 그 어떤 국가 부정적인 생각도 가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국가는 우리는 원숙한 국가가 돼 있고 초창기
국가가 형성될 무렵의 그 잘못.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국가가 다시 그런 잘못을 저지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좀 기억나는 질문은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학살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한 청년이 질문했는데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엉뚱해 보이는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질문이 저는 굉장히 그 기억에 남고 또 타당한 질문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뭐냐면 죄 없는 죽음을 재차 말하자면 뭐 그 언어 폭력이 됐던 뭐가 됐든 재차 짓밟고 말하자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말하자면 이런 것들이 예, 말하자면 끝나지 않은 학살 말하자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성세대로서 그건 좀 엉뚱한 소리다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참 가슴 아픈데 이런 독자들에게 그 현경 작가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해주고 싶으십니까? 이제 역시 국가에 대한 얘기죠. 국가는 국가하고 또 정권하고 혼동해서 생각하는. 네네. 저도 좀 자꾸 그렇게 되는데 사실 국가는 있는 것이고 그 국가를 운영하는 거, 운영하는 게 정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권을 탓해야지 국가를 탓하면 안 되잖아요. 그 대한민국. 그러니까 어떤 정권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공격하면은 국가가 잘못한 것처럼 국가를 공격하는 것처럼 되는데 사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학살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403명인가요? 그 희생자를 낸 세월호 사건 이거 보면 야 한날 한시에 이거 아까 얘기했죠. 한날 한시에 동시에 떼죽음 당하는 거 이거 4.3도 그런 거거든. 한날 한시에 그 다 제사를 다 같이 해야 돼. 그게 그날 이게 국가가 관리를 잘못한 거 아닙니까? 이게 국가 정권이 관리를 잘못한 거지.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국가를 만든 거예요. 국가라는 걸 만든 거죠. 근데 그걸 저버리면은 안 되고 또는 제주도의 경우처럼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 민족을 파괴해버린다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이제 사실 그 보이지 않는 학살이라는 건 지금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주도에 저도 작년에 간 기억이 있었는데 반성을 좀 많이 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갈 때 진짜 어디 구경 가지? 뭐 맛집은 어디가 있지? 사실 이런 것만 관심을 갖고 갔었는데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참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됐고 나중에 한번 더 찾는다면 관련된 장소도 한번 찾아서 좀 그 정신을 기려보면 어떨까, 그 사건을 다시 한번 기려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 저도 했었는데 이제 제주도 많이들 방문하실 또 시기거든요. 제주도에 4.3 사건과 관련된 장소를 한번 간다면 어디가 좋을지 좀 추천 좀 해주세요, 선생님. 예, 그게 참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왜냐면 지금은 뭐 4.3과 관련된 그 유적지를 방문한다고 해서 너무 슬퍼할 건 없잖아요. 지금 뭐 세월이 네. 67년 뭐 이렇게 됐으니까. 근데 희한하게도 그 관광 명소가 되는 곳이 그게 집단 학살터인 곳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정방폭포 거기도 그렇고 함덕 해수욕장 유명하잖아요. 또는 표선 해수욕장 그런 백사장에서 이런 데가 있는데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해수욕하면서도 가볍게만은 아니고 여기가 그런 장소였구나 생각을 하면은 더 의미가 깊지 않겠어요? 그렇죠. 아이들한테도 여기가 그런 장소이기도 하다. 그리고 내 소설의 순이삼촌의 무대가 됐던 곳이 그 북촌 마을인데 네네네. 거기도 기념관이 있고 이런데 가면서 그거 보면은 이제
절대 아름다운 풍광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아까 얘기한 네. 정말 풍광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역사 이걸 보면은 아 이제는 더 이상의 전쟁이랄지 더 이상의 국가 폭력이랄지 이거는 우리가 막아야 된다는 그런 평화 교육을 저절로 얻게 되는 거예요. 네. 예. 이제 오늘 전 평론가로서 이제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등산 40년 되셨는데 그러면 아직 작가로서는 청년이시지 않습니까? 40살밖에 안 되셨으니까. 그래서 예, 좋은 작품을 계속 써주셔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 쓰실 작품들에 대한 어떤 뭐 계획들 있으시면 좀 얘기 듣고 싶습니다. 아까도 뭐 4.3 작가, 뭐 4.3 문학 이런 얘기를 이제 했는데 사실 뭐 중간에 4.3에서 벗어나려고도 했죠. 그 뭐 내 독자들은 내가 좀 문학에 좀 재질이 있다고 보는 모양인데 그 아까운 재주가 아 이게 4.3에만 국한되어 있냐 이렇게 못마땅해야 하는 그런 독자들도 꽤 있었어요. 평론가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3 지방적인 것처럼 생각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벗어나려고 했는데 그래서 적극적으로 벗어나려고 애를 쓰다가 한 서너 번 악몽을 꾸는데 내가 이제 꿈속에서 고문을 당하는 거예요. 그 고문을 당하는 게 보안사에서 고문당하는 것과 똑같이 고문당하는데 고문하는 주체는 누구냐면 돌아가신 영령들이 날 고문하는 거야. 뭐냐면 네가 뭐 한 게 있다고 말이야. 4.3에서 벗어나서 딴 글을 쓰려고 그래. 이 새끼 매우 차랐다. 그래 뭐 한 3번인가 4번 그런 꿈 꾸고 나니까 아니 난 뭐 역시 무당팔자다. 무당. 4.3 굿이나는 그래서 4.3 굿하면서 원호를 달래고 진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거의 다 준비는 다 됐어요. 이제 쓰기 시작하기만 하면 되는데 4.3 장편을 내가 지금 이거는 이제 그 뭐 전통적인 그 내러티브 그런 게 아니고 좀 인간이란 무엇인가까지도 탐구하는 그런 장편을 준비하고 있고 곧 쓰기 시작할 겁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러게요. 앞으로 또 탄생하게 될 장편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 나와주시면 반가울 것 같아요. 네, 현기영 저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2번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4.3 사건.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하게 평가되곤 있지만 확실한 건 단 하나. 이 비극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TV 책방 북소리 다음 이 시간에도 좋은 책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